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4주째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전국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정당 지지도 변화를 살펴보고요. 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결과죠. 그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보면요. 유의미한 변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배종찬 소장님의 깊이 있는 분석을 기대하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번번이 깊이 있긴 쉽지 않고요. 네. 그냥 박스권입니다, 이건. 네. 대통령 지지율은 저도 이게 깜짝 놀라는 것이 역대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국정수행평가 그래프를 저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1년 이상 거의 일직선입니다.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네. 그래프 하나 잘못 그렸나, 네.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 빠졌나 생각하는데 네. 긍부정이 딱 붙어 있어요. 이거만 봐도 1월 네. 셋째 주랑 지금 2월 둘째 주랑 보면 거의 뭐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걸 일종의 줄다리기 지지율이다. 긍정과 부정이 서로 막 땡기는. 그래서 내려오면 힘이 좀 딸리면 또 더 힘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또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질라 하면은 또 결집하고 조금 부정이 높아질라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이런 게 계속되는 상당히 줄다리기 지지율, 일직선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저희 이슈 폴폴 시간에 국정 수행 평가는 하지 말까요? 그래도 계속 해야죠. 네. 근데 추가 설명이 이제 덧붙여집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평가할 때 지나치게 많은 이유를 붙이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0.1%포인트 변하는데 뭐 12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다 봉태일 아닙니다. 네. 봉준호 감독처럼 아주 이게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봉태일. 그냥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감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신속하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감각적으로 평가를 또 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중도층들도 반 정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주 그런데 특이한 점 그리고 특별한 점은 임기 4년 차임에도 횟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차인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살아있다. 네.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정도 임기 4년 차에 지지율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대통령은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단 하나 아쉬운 점은 부정평가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해질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는 그러면 정당 지지도 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과 한국당 이제 오늘 보수 통합을 했으니까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또 새로운 또 지표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역시 일정한 격차와 일정한 별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상승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슈 폴폴이 늘 좋아하시는 무당층에 대해서도 네. 늘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무당층도 저 정도. 이슈 폴폴도 정말 통째로 흔들리네요. 네. 대통령 지지율 분석의 의미도 크게 없고. 네.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자꾸 뭔가 변화가 있는 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선거 국면일 때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권자들도 이제는 뭐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또 유권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수행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지지율도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한 번의 조사 또 불과 며칠 사이의 조사로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또 자유한국당 쪽으로 더 결집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죠. 네. 그러면 이른바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또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총선 뒤에는 또 정계 크게 이 큰 움직임의 개편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당들이 모두 대선 후보를 배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 과연 물론 이제 통합신당 출연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정당이 많은데 이 정당 투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등록이 허용됐거든요. 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타개하겠느냐. 정의당을 가면 보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장서서 주도했던 것이 정의당이에요. 그렇죠. 심상정 신분리 대표가 했는데 네. 지금에서 총선 공약도 막 연령대별로 쏟아내고 있는데 정의당이 저렇게 지지율에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정의당 과연 어떻게 되냐? 이른바 범진보 진영의 그릇은 어느 정도까지나 확대될 것인지. 그다음에 미래당의 가제, 이제 국민당도 나오게 되겠죠. 여기 조사에는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이번 선거에 줄지 이 부분이 이제 기추가 주목되고 있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요. 지지율의 상승 추이가 저희가 너무 제가 자규적인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조금 그 폭은 더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주말에 황교안 대표가 성대 앞 그 떡볶이집에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바로 그 발언, 저는 그 발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네.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 비난을 감내해야 했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글쎄 우리가 날짜상으로 보게 되면은 반영될 법한 기간의 조사가 됐죠. 그랬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성대 앞에서 어묵 먹는 방법도 잘 모른다. 근데 이제 이 관련된 총선 때는 보면은 지지층들은 결집을 또 해요. 보면은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적이라고 했던 이 질문을 제가 어떻게 답할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근데 이게 보면은 또 당장 여론에 반영 안 되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도 그 관련된 소식 우리는 많이 알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여론에 반영되는 것, 숙성되는 기간은 일주일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여론들이 좀 더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5.18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또는 종로 이 행보에서 조금은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유권자들의 반응은 특히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 바로 샤이 보수에게 영향을 줄 수 네. 있거든요. 그럼 무당층에서 더 올 수 있었던 결집할 수 있었던 지지층들이 이게 적게 포함이 된다. 이런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니 해도 이번 총선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구는 정치 1번지 종로죠. 네. 대권 후보들이 1, 2위, 선호도 1, 2위가 맞붙는 정말 어렵사리 성사가 되기 직전인데 이 상황에서 종로의 좀 연령대를 저희가 찾아봤어요. 변화가 있죠. 찾아봤더니 이게 60대 이하 인구가 사실 고령화 추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60대 이상이 좀 많고요. 20, 30대 젊은 층이 좀 적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번 선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자기적인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 뭐 정치 1번지기도 하지만 질문 1번지기도 하겠죠. 네. 근데 이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왜 발생하느냐? 이제 몇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종로에 토박이가 돼서 있는 것이고 20, 30대는 교육 때문에 또는 아파트가 더 다른 쪽에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이동률은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종로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요즘 또 이 각광받고 있는 마용성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그쪽 인구는 최근 또 늘었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있어요. 예. 그런 만큼 이 변화가 젊은 세대는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 진보 지지 성향, 그다음에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보수 지지 성향인데 이런 변화가 그래도 지금 일종의 미리 보는 대선이에요. 그렇다면 이 미묘한 차이와 미묘한 변화도 이번 총선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20대 총선에서 종로 득표수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평창이나 부암, 교남동 같은 네. 이른바 좀 이 종로 지역 내 부촌 이쪽에서 근소한 차이까지 민주당이 따라붙거나 민주당이 또 우세한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당시에 현역 정세균 당시 의원의 프리미엄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프리미엄이 하는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에 홍사덕 전 의원과 대결했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형이 바뀌면서 2016년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후반부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정권의 심판 성격도 강하고 특히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평창동보다는 조금 이 지역에서의 변화도 있었죠. 아파트가 예. 들어서고 이런 젊은 세대 인구의 유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도 또 바꿔놓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정세균 이 의원이 또 후보가 이 교남동 지역까지도 예. 상당히 우세하게 지난 대선도 그랬었죠.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평창동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이냐 아주 오랫동안 지역이 거의 변화가 없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론 뭐 일부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사진을 찍었던 최근에 사진을 찍었던 아주 큰 변화는 없는 곳이거든요. 바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영화 기생충에 제시카가 띵동 하고 들어가는 예. 물론 그 영화 속에서는 세트입니다. 네. 그와 유사할 정도로 큰 저택이죠. 바로 그런 저택에 사실 성향 자체가 유권자의 이 변화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집단적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는 그런 것이죠. 제시카 징글은 하실 줄 알죠? 예, 요즘 뭐 그거 못하면 예. 자꾸 오늘 뜬금없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네요. 네. 그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이사를 했습니다. 종로에 이제 터를 네. 잡았습니다. 전셋집을 구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이낙연 전 총리는 좀 보수 성향이 있는 곳에 집을 얻었고 황교안 대표는 좀 진보 성향 층이 많은 곳에다가 뭐 집을 얻었습니다. 네. 다분히 의식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유, 그럼요. 우리가 네. 이사회 선거를 하기라고 해서 더 유권자 수가 많은 곳, 또 그 내가 더 공략해야 할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닌데 비교를 드리자면 영등포 을 지역이 있는데 영등포 을이 바로 여의도동, 신길동, 대림동이거든요. 근데 인구 숫자가 대림, 신길이 많아요. 그럼 이 지역을 공략해야만 사실 이 상징성과 인지도는 여의도동이 높지만 훨씬 더 유권자 수는 대림, 신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약간 보수적인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교남동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창신, 숭인동 네. 이쪽으로는 또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쪽 동네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주민이다라고 네. 했을 때의 선거 전략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종로대전 미리 보는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캐스팅 보트라고 50대 유권자를 많이 꼽더라고요. 50대 네.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TK 지역 제외하고 뭐 전 분야에서 전 지역에서 앞섰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일단 종로 대첩을 앞두고 있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뼈가 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고 이낙연 전 총리는 마음속으로 좀 흐뭇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대가 성향이 또 극적으로 바뀌었던 데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가장 지지의 추축이 됐던 것이 바로 당시에 이제 한 30대인가요? 지금의 50대가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로 나오자 이 50대들이 똘똘 뭉친 겁니다. 이른바. 그래서 50대를 신진보 세대, 네. 새로운 진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50대 이상 그러니까 약간 이 보수 성향이 강할 것 과거 같지만 386이 586이 된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지금 그것이 그대로 옮겨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대는 여전히 연령대 특성상 또 이 보수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 특히 또 경제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 특히 50대가 계속해서 진보적 성향을 그래도 일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점을 또 황교안 대표는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만큼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느냐, 크게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 점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 보수 정당의 지역구 후보이기 때문에 뼈아플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본인이 생각하는 이 선거 전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공략하는 것, 이게 얼만큼 사실은 효과적이냐가 이 선거 결과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이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대표의 이 결과 중에서요. 네. 이제 중도층, 어느 선거나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끌어안느냐가 성패를 좌우해 왔기 때문에
근데 중도층의 지지를 보면 이낙연 전 총리는 26.4%, 황교안 대표는 22.4%. 이 중도층의 표심이 두 후보 중에 누구를 택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보수통합신당이 오늘 이제 당명까지 확정을 했고 이제 네. 주말이면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중도층은 이 보수통합신당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한 가지는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의 긍부정의 평가를 보더라도 이 중도층도 거의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구에서만큼은 차기 대선 구도가 그대로 옮겨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이 황교안 대표가 힘이 좀 밀리는 모양이에요. 그건 그동안에 이 비호감도가 워낙 또 높았던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그동안 정세균 국무총리가 닦아놓았던 것도 그런 후광 효과도 지금 중도층에서 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상당히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과연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뭐 중도층의 한심을 살 수 있는 어떤 지역 공략이 나오느냐. 상당히 개발 자체가 좀 정체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또 종로구인인 만큼 네. 사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중도층 표심이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중요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신 1, 2, 3동, 숭인 1, 2동에 네. 20대, 30대가 과연 투표장까지 나올 거냐. 약간 인구수는 줄어들었죠. 그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건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당이 후보를 내느냐. 네. 그리고 그 후보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때로는 황교안 대표에게 유불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당이라는 당명은 못 쓴다고 하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당을 바뀌어야 되겠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